금방 소개받은 인텔리콘 연구소의 임영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주제 특강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전 세계가 열광하는 GPT의 세계와 GPT의 비밀,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실제 개발하고 있는 법률 인공지능, 또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은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변호사를 만드는 리글테크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스마트 워크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주 큰 키워드가 RPA이고, 그 RPA의 진화 방향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철학과 또 거기에 맞춰서 개발한 여러 가지 도큐먼트 시스템, 도큐브레인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이 컨퍼런스 특징이 B2B의 성격, 그다음에 회사에서 이 RPA 도입하기 위한 관심사로 모이신 걸로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GPT의 비밀을 한번 보시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거나, 뭐 더 중요한 거는 어떤 회사 주식 투자할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2006년도 딥러닝 논문이 나오고 10년 후 알파고 사건을 전후해서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방법론은 전부 다 멸종을 하고 인공신경망 기법만이 유일하게 살아남고 본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딥러닝 이렇게 닉네임을 붙이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신경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말은 앞으로도 충분히 진행될 진리입니다. 우리 뇌를 이미테이션하는 이 신경망 기법이 크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제 이미지 인식부터 시작해서 자연어 처리하는 분야까지 전부 다 이쪽 기술로 대동단결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번역기 이런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해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7년도 놀라운 괴물이 하나 탄생합니다. 트랜스포머라는 놈. 이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발표가 됐을 때 이 부제가 Attention is all you need. 제목도 엄청 도발적이죠. Attention이 네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개발자들이 자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도발적인 논문을 적었을까요? 이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잠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이게 다 깨졌네요. 이게 번역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인풋 들어오고 I love you, 아웃풋. 이렇게 인공신경망, 좀 쉽게 비유를 들면 뇌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좌뇌, 우뇌. 그래서 들어오는 뇌를 좌뇌라, 인코딩 뇌라 그러고, 나타내는 뇌를 디코딩 뇌라고 합니다. 이런 이 아키텍처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 Attention is all you need의 철학은 뭐냐면은, 우리가 언어를 처리할 때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게 시간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초기 한 10년, 20년 동안은 이런 RNN이라는 시계를 처리를 하는 딥러닝이 유행을 했는데, 요 당시 때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인풋 단계에서 그런 거지, 우리의 진짜 브레인이 그렇게 시간적으로 하나씩 처리하더냐. 우리는 글을 볼 때도 한 번에 청크 단위로 볼 수도 있고, 뇌가 처리를 할 때 병렬적으로 처리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면 시간 단위로 할 필요 없고 어텐션 알고리즘을 걸어가지고 한 번에 그냥 문장을 이해하는, 숫자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막 여기 예를 들면은 The Kai's Blue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예전에는 RNN, LSTM 계열은 하나씩 처리했는데 그냥 동시에 딱 처리해서 아주 의미 있는 숫자, 즉 벡터로 인코딩, 압축을 하는 이런 기술이었습니다. 요거 비슷한 방식으로 디코딩에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Attention is all you need로 세상을 발칵 뒤집은 이 뇌 두 개를 오른쪽 뇌 디코딩 파트만 딱 돼가지고 도전했던 파가 우파라고 합니다. GPT파라고 합니다. GPT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좌뇌 우뇌 두 개 써가지고 할 거 없고 마지막 말을 쏟아내는 요 파트만 학습을 해도 자연스럽게 의미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주장하는 파고, 이 좌뇌파들은
버터파라고. 웃기지 마라. 일단 들어오는 인풋 단어를 이해를 하고 문맥 벡터로 잘 오가니징을 해야 의미인식을 하고 다음에 의미는 일을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두 개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버터파는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하면요, 토익 단어 맞추기처럼 그냥 구글에 돌아다니는 문장 가져오고 빵꾸 넣기 해서 요 중간에 있는 단어를 끊임없이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요렇게 해서 학습을 하고 요게 나중에 언어 모델 LLM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GPT, 우파는 들어오는 의미식 필요 없고 단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장 다 가져오거라 해서 마지막 단어만 주야장차 맞추는 게임을 합니다. 이 차이 아시겠죠? GPT-파를 가만히 보면 우뇌파를, 야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면은 이 학습하는 모델 자체가 맨 마지막 단어를 맞추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성이 되는구나. 제너러티브 파워가 생긴다는 걸 눈치를 채게 되는 거죠. 굳이 버터처럼 해서 스페셜 테스트로 갈 필요 없고 요게 유니버셜하고 셀프 만들어진 그 자체로 완결하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트랜스포머가 나오자 즉시 GPT가 만들어지고 GPT 철학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좀 더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GPT를 처음에 론칭을 한 그룹의 일론 머스크 오픈 AI가 시작했습니다. 이게 버터보다 먼저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구글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비밀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GPT가 먼저 나오죠. 자, 딥러닝, AI, 인공신경망 이런 모든 테크닉은 almost all 거의 다 구글이 만든 겁니다. 구글 논문을 참고로 우리가 응용을 하는 건데 구글이 가만히 보니까 스타트업 벤처 주제에 구글을 잡겠다고 뽀짝대니까 바로 버터를 가져와 가지고 격돌을 합니다. 그래서 GPT는 전혀 인기가 없이 날아갑니다. 요 무렵에 GPT-2를 파라메터를 10억 개 이상 올려가지고 엄청 똑똑하게 한 판 더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여전히 버터파들한테 밀려서 인기가 없습니다. 요 무렵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야 요거 잘 키워가지고 구글을 제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아웃시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전을 합니다. 이때 1조 이상을 돈을 넣어가지고 이제 놀라운 GPT-3 1000억 개 이상 정확하게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늘려가지고 거의 인간 수준으로 무지막지하게 변수를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학습을 들어갔는데 1조 이상 썼죠. 짜잔 나왔는데 역시 구글파들한테 대패합니다. 이제 망한 거죠. 이때 신의 한 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강화학습, 알파고에 쓰였던 강화학습, 인간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다시 강화학습하는 요 모델을 다시 해서 지금까지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그냥 무조건 데이터 넣고 학습하는 비지도 학습 계열로 했는데 요때 다시 지도 학습으로 들어갑니다. QA를 만들고 학습을 시키고 그 결과물, 생성한 결과물을 점수를 매겨서 강화학습시킨다. 요게 인스트럭터 GPT의 탄생. 요게 성공하고 드디어 서비스 이름을 챗 GPT로 짜잔 작년 겨울에 나오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제1차 혁명 사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원래 전부 누가 만들었습니까? 구글. 근데 생성의 우파들이 장악을 하고 이 좌파로 비직비직 하던 좌뇌로 하던 이 버터파들이 바로 물러서고 구글이 쿠데타 진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밀병기 팜1에서 팜2로 비밀병기를 곧바로 꺼내가지고 바드라는 이름으로 출격시켜서 쿠데타 제압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50-50 팽팽하게 싸우는데 GPT가 챗 GPT 혹은 GPT 4.0이 핵폭탄쯤 되면요 팜2 바드는 한 수소폭탄 정도 됩니다. 그 전에 딥러닝은 박격포 수준, 다이너마이트 수준에서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이래서 지루한 구글하고 오픈 AI 싸움이 들어갔고 이걸 이름하여 거대 언어 모델 싸움, LLM 싸움이라 그러고 혹시 좀 더 일반적으로 슈퍼 AI, 초거대 인공지능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자랑스럽게 이 슈퍼 AI,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두 군데밖에 없고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도 대단한 게 제 세 번째 나라가 됐는데 네이버하고 이런 데서 만들었죠. 그런데 이 GPT 전쟁의 본질은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었다는 건 성능이 좋아진 걸 떠나서 이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터, 지금까지 머신러닝, 딥러닝 패러다임 이즈라.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로 바뀌었다라고 하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뭐냐면은 최근 10년, 20년 동안 저희 회사도 그랬지만은 학습 데이터를 가져와가 라벨링을 하고 학습을 시키고 스페셜 테스트를 만들고 상품으로 만드는 이 작업이었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괴물을 하나 만든다, 몬스타를, 파운데이션 모델, 그다음에 엣지 단에서 어댑테이션 한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바람에 길면은 1년, 최근 짧으면 6개월간 미국에 있는 많은 벤처나 인공지능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부도 직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AI 기반으로 하는 에듀텍 기업들도 뭐 1,000만 명, 2,000만 명 사용자가 반의 반씩 떨어지면서 전부 다 부도 위기가 몰려 있고, 이 파운데이션 개념이 생기면서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 GPT가 나오고 제일 슬퍼할 사람들은 바로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슬펐던 거죠. 10년 내내 했는데 이거 게임이 안 되는 핵폭탄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어댑테이션 모델로 돌아선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싹이 돋고 새로운 신흥부자가 속출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GPT의 전말인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대충 들었을 건데 이것만 알면 GPT의 반의 반도 모르는 거고, 이제 진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GPT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GPT의 비밀, 먼저 재미나는 거 한번 볼게요.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희한한 이런 광고들이 막 뜹니다. 연봉 1억 준다, 3억 준다, 7억 준다, 프롬프트 엔지니어 채용한다, 이런 광고가 계속 뜨고 있고, 이거 보면은 뭐 수십만 달러 프롬프트 엔지니어 구한다, 수십만 달러 우리가 벌었다. 좀 더 보면 챗GPT로 연봉 4억, 프롬프트 엔지니어 구한다. 연봉 4억입니다. 현재 몇 달 전 연봉입니다. 제가 어제그제 확인해 보니까 시니어가 연봉 7억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 커리어리즘이 이제 생기고 있고, 들어본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포인트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뽑는 회사가 놀랍게도 IT 회사가 아니고 로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텍스트를 자유롭게 처리하고 생성하는 이런 생성 AI가 어디를 먼저 흔드느냐? 언어 지식의 최고봉에 있는 법률을 먼저 건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원래 법률 쪽은 ICT가 들어오면 안 되는 약간 금비실한 영역입니다. 판사들이나 법 쪽엔 권위로 살아가는데 이게 슬슬 무너지면서 GPT가 나오고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등장하면서 무언가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교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무엇일까요?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챗GPT를 한 번씩 다 써보셨죠? 다 써봤다고 전제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GPT 명령을 내리면 프롬프트를 친다 그러잖아, 프롬프팅 한다 그러잖아요, 창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이제 수학 질문을 이렇게 줘요. 이런 GPT가 못하는 게 수학을 못합니다. 계산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언어 지능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론, 수학 추론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똑똑하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넣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넣으면은 일단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GPT가. 근데 물론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틀렸습니다, 답이.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이 GPT를 잘 다루기 위해서 퓨샷 러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걸 제로샷. 그래서 이러지 말고 예를 한번 넣자. 그래서 원샷. 이렇게 풀기 전에 문제 중에 이렇게 예제를 한번 줍니다. 정석의 예제. 그리고 이거 잼플을 딱 줍니다. Q를 주고 정답은 이렇게 하고 Q를 때리면 답을 주는데 여전히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뭔가 꿈틀꿈틀 하는데 좀 더 바꿔보자. 그래서 이거 잼플을 아까처럼 그렇게 이렇게 안 주고 Q 주고 A를 푸는 방법을 실제 정확하게 가르쳐 버렸어요. 이렇게 문장제로 차근차근 풀게끔. 이렇게 풀고 아까 똑같은 예를 주고 Q를 주니까 답을 쏟아내는데 놀랍게도 이런 답을 딱 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정답이고 푸는 과정까지 알려주죠.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거는 이 앞부분에 있죠. 앞부분에 푸는 방법을 원샷으로 줬단 말입니다. 마약 주사를 한 대 딱 주니까 그대로 따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emerging intelligence라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AI는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유저가 그냥 쓰는 거에 불과했는데 이제 우리가 조련 사육을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거를 체인 오브 소트 혹은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하는데 실제 논문에 보면요. 체인 오브 소트를 썼을 때 이거는 파라메타를 튜닝한 게 아니고 사용자가 어떤 예제를 하나 던졌을 뿐인데 이거잼플 하나 줬을 뿐인데 IQ가 50에서 200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emerging intelligence 현상이 나타났다. 이게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근데 챗 GPT로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 인스트럭터 GPT 전후에서 이 현상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emerging intelligence 시스템이 나왔다라고 하고 이건 MIT 이론 그룹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체인 오브 소트가 성공을 하자 이 헬루시네이션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GPT는 똑같은 질문도 할 때마다 다르고 할 때마다 헛소리합니다. 그래서 체인 오브 소트가 IQ를 50에서 200으로 올려버리면은 이걸 여러 개 달아가지고 앙상블을 하자, 보팅을 하자. 그래서 셀프 컨시스턴트 COT가 나오면서 이거 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또 드라마틱하게 IQ가 올라갑니다. 이제 IQ 200에서 약 한 250 정도 올라갔습니다. 요거 전에가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아까 똑같이 원샷, 투샷 예제를 주사를 주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원샷 주고 제로샷으로 주거나 원샷 주면 틀리죠. 수학은 특히 잘 못합니다. 요때 한 연구자가 무슨 꾀를 썼냐면 그러면 이 말귀를 알아듣는다면은 후천적으로 사육이 된다면 내가 이름을 한번 넣어보자. Let's think step by step. 차근차근 생각해봐라. 요 말을 딱 넣자마자 IQ가 갑자기 300을 또 수학 문제를 이렇게 잘 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차근차근 생각해봐라. 초등학생들이 가르치던 이 말이 GPT에도 잡아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그러니까 요 무렵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알죠? 이제 개발할 필요 없고 집에 앉아가지고 10시간 동안 이걸 찾는 거예요. IQ를 50에서 200으로 올리는 방법. 그래서 요거를 법률 회사들이 찾아서 딱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성능을 50% 올리기 위해서 1년에서 2년 걸리고 돈이 10억에서 20억 드는데 요게 되면은 길어야 한 달, 짧으면 하루 이틀 만에 성능을 올린다는 거죠. 요게 GPT 혁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로샷, 퓨샷, 인 컨텍스트 러닝, 퓨샷 러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따위의 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떤 희한한 example, 체인 오브 소트 생각의 체인을 연결해주면 무지하게 똑똑해진다. 이런 걸 보팅해도 더 똑똑해진다. 그렇다면 이거를 트리로 하면 더 똑똑해지나. 트리 오브 소트. 이게 되면 오토 COT도 되겠구나. 오토 COT가 되면 메타 COT도 되겠구나. 약간 사람들이 메타인지 하는 쪽으로 살살 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며칠 전에 앤드루 응 교수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집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첫 전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면서 스페셜 AI를 하는 기업은 다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신생 생태계가 생긴다 그랬죠. 이때는 완전히 아이디어 싸움으로 프롬프트를 건들면서 바로 진격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신세계가 펼쳐졌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이 유니버셜 다이어그램, 챗GPT나 LLM의 인풋과 아웃풋 요 구조로 이미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는 헬루시네이션이 너무 심하고 근거도 없고 뭔가 엑스퍼트 시스템에 쓰기가 애매합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련을 하는데 바로 프롬프트를 한 방 딱 넣는 거죠. 프롬프트 물론 요거는 도메인 스페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디자인을 해서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요런 방식이 있고 GPT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게 GPT를 써보면 뭔가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문장의 확률 분포를 보고 확률적으로 쏟아낼 뿐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딩이나 에비던스가 없고 그것 때문에 더더욱 헬루시네이션 현상이 강해지는 거죠. 요때 메모리나 스페셜 AI 요 부분에 딱 꼽아 넣습니다. 요런 방식이 있고 아니면 저 뒷단에 꼽아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메모리 베이스드 생성 AI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다이어그램 거의 유니버셜 다이어그램이고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간은 요 구조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emerging intelligence 때문에 이런 emerging architecture,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왔고 이런 emerging strategy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모든 게 지금 바뀌고 있다.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하면요. 생성 AI, 딥러닝 따위 이런 기계학습의 모든 영역은 사실은
개발자가 주도하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만들어 놓는 것을 쓸 뿐이죠. 그런데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패권이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넘어왔다는 겁니다. 뭐로? 이놈을 IQ 50에서 200으로 만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저는 이걸 프롬프트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프롬프트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한 5년 정도, 길면 10년 정도 번성을 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패러다임, 메타 패러다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생태계가 지속될 것이다. 다만 기술은 워낙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말입니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리걸 테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회사 소개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저희 인텔리코는 아시아 최초로 2010년도에 인공지능 변호사 등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 연구를 시작했고요. 이쪽은 학술적으로는 리걸 인포메틱스 혹은 컴퓨테이셔널 리걸 티어리라고 부릅니다. 시작해서 4년간의 노력 끝에 2015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법률 판례 동시 검색하는 추론 엔진을 만들고 시각화 시뮬레이션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최초로 법률 챗봇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2018년에 그 유명한 계약서 자동 분석기 알파로를 개발하게 됐고, 이것도 아시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지금 와서 유니버설 문서 분석기 도큐브레인, 그 다음에 리걸 GPT, 로 GPT, 도큐 GPT 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구한 세월 동안에 제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축약이 된 시스템을 이제 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 전체 기술을 방향도 이걸 보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초기부터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이 파트인데, 법률 추론, 질문을 했을 때 AI가 변호사한테 답을 해줄 수 있느냐, 리걸 리저닝 가능하냐. 근데 이 연구 분야는 놀랍게도 1960년대부터 50년 이상 미국에서 연구를 했고, 당시 AI 낙관자들이 추구했던 하이어 오더 띵킹, 하이어 오더 리저닝에서 체스, 바둑, 수학, 그다음 법률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예전에 우리는 굉장히 생경한데,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여기에 거의 다 축약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언어 지능에 추론 지능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바둑은 뚫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법률 인공지능 세계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진대회 저희들이 2016년 일본에서 열린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되는데요. 사법고시를 AI 문제가 풀어야 됩니다. 풀고 이유까지 제시를 해야 되는데 1등하고 운 좋게 1등하고 그 이듬해 영국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또 우승을 하면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맞구나. 세계적으로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2016년, 17년 인공지능 변호사의 근간이 되는 추론 브레인을 개발을 하고 이제 상품으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대회를 주관했던 분들이나 많은 세계 석학들이 AI, 딥러닝 AI가 사법고시 합격을 완전히 할 수 있을 날이 몇 년쯤 걸리겠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대충 러프하게 제가 우리가 지금 한 60에서 65점 나오니까 이런 정상 상태에서 개발한다면 한 20년 정도 걸리겠다. 그때는 완전히 이제 인간 지성의 끝장판이 나오겠다라고 하고 은퇴를 했는데, 미국에 저하고 경쟁이 붙은 다니엘 카츠 박사가 웃기지 마라, 저건 더 빨리 이 인간 변호사를 능가하겠다 뽀짝뽀짝 연구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다가 GPT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딥러닝 추론을 다 버리고 다니엘 카츠 박사가 오픈AI하고 손을 잡고 한 발 붙자. 그래서 미국 바 이거잼, 이제 사법고시가 아니고 미국 바 이거잼 도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AI 미국 변호사 통과할 수 있는가, 이게 막 대서특필됐죠. 결과는 실패, 불합격했습니다. 불합격하고 리걸 테키엄의 변호사들이 안도의 숨을 샜죠. 자식이 똑똑해 본들 설마 우리 인간 정도 하겠냐. 그러니까 열받은 다니엘 카츠가 GPT 4.0 아직 나오지도 않은데 딜을 해가 재수를 합니다. 재수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 그래서 완전 미국이 난리가 납니다. 서날 전에 바 이거잼을 통과해버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점수가 GPT-4 점수가 인간 점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버렸어요. 인간 로스쿨 나온 사람들보다. 이때부터 이제 아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뽑는 법률 회사들의 움직임이 어떤지 보셨죠? 심상찮게 변한 거죠. 그래서 리걸테크 자체가 초토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생성해야 리걸테크 시대가 열리고, 리걸테크 법률인공지능은 미국의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이 있고, 시장도
수십조 시장입니다. 근데 요게 형성되는데 10년에서 15년 걸렸는데 불과 1년 만에 생성 AI 리걸 테크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생성 AI 리걸 테크는 온프레미스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요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결국은 누가 이걸 쓰느냐? 아하, 요거를 로펌에서 도입해가 RPA 형식으로 쓰겠구나라는 클라우드 데일리 방식이 아니고 사스 방식이 아니고 그런 것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정도 전말을 두고 저희 인텔리콘에서 개발한 이 로GPT 한번 보겠습니다. 리걸 GPT. 이게 아시아 최초로 개발된 거고요. 한번 방송을 한번 보실까요? 네, 묻는 말에 답하고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관심을 끌었었는데, 법률 분야에 더 특화된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변호사처럼 불법인지 아닌지 법률과 판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정구희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특화돼 개발된 GPT에게 스승의 날 선생님에게 35,000원짜리 선물을 드려도 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5만 원 이하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리의 목적을 벗어남으로 불법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면 처벌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불법이라는 답은 물론 지난 2017년 사귀던 여성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처벌받은 판례까지 알려줍니다. 판결문을 보니 실제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오픈 AI의 챗 GPT에게 해봤더니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답이 두루뭉술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법도 잘못 짚었습니다. 실제로 법률 GPT의 답변처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자, 방송을 좀 보셨죠? 이게 특징이 아까 Emerging Architecture, Emerging Strategy가 바뀌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패러다임이. 그래서 개발할 때 오픈 AI는 유니버셜 채팅 봇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특화 법률을 아무리 학습을 해도 헬루시네이션을 극복을 못하고 정확하게 변경된 법률 판례 그라운딩 에비던스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프롬프트를 꼽든지 메모리나 스페셜을 꼽아가지고 똑똑하게 만들어야 돼. 메모리를 줘야 되는데 일종의 롱텀 메모리를 갖다 박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동안 연구한 인공지능 QA 추론 인공지능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3중으로 만든 다음에 그라운딩 에비던스를 제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순전히 파인 튜닝 모델로 가기도 전에 프롬프트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고, 이 정도만 하면은 프롬프트에서 시스템 프롬프트로 이동하면 충분하다라는 걸 검증을 했습니다. 실제 두루뭉실한 챗GPT나 미국 바드도 사실 빙이나 그 바드도 보면은 근거를 제시해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화형 검색 엔진 형식으로 살아남을 거라 보는 거죠. 자, 그럼 차세대 도큐먼트 AI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의 주제가 리걸 테크에서 좀 더 RPA나 지식공학적인 부분인데, 이 흐름을 좀 보면요, 최근 10년 길면 20년 동안 이 워크스페이스 구글 쪽으로 하는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면서 아까 다른 세션에 이야기한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많이 벌어졌냐면은 전자문서, 전자사인 이런 시장 들어보셨죠? 이게 미국에서 난리가 나면서 거의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써보실 건데, 이 전자계약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계약서 자체를 핸들링하고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하는 이 시장이 급속도로 커졌다라는 거죠. 이 전체 도큐먼트의 흐름을 보면은 이걸 리걸 텍 뷰에서 보는 거지만은, 그런데 요게 스페셜 AI에서는 계약서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요 엣지단에 있는 거, 그 전 단계 이미 충분히 숙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걸텍 인공지능 변호사 세계에서는 이미 특이점이 온 상태입니다. 그다음 다음 스텝이 아까 변호사처럼 답을 할 수 있는 머신이 남아 있는데 시장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갑자기 이런 기업들이 패러다임을 싹 바꿔가지고 아주 스페셜로 계약서로 갔다가 다시 바뀌어버렸어요. 문서 자체를 오토메이션한다. 그래서 이거를 날리지 오토메이션 분야라고 이쪽에 성숙도가 생기면서 갑자기 확 변신을 했다는 거죠. 그 전체 흐름이 도큐먼트를 자체를 딜링하면서 좀 더 유니버셜 지식 세계 오토메이션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럼 GPT 입장에서는 최근에 보면요, 챗 GPT로 그걸 웹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웹을 이용하는 이게 가장 인기 있던 거는 바로
PDF GPT일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셨을 건데 이거는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넣고 그 그라운딩을 기준으로 대답을 하라. 그래서 요거 먹고 지금 미국에서 약진하고 있는 챗 도큐멘트인가? 도큐멘트 챗인가? 이거는 어떤 문서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논문 보고서, 뭐 신문 기타 등등 넣고 요거를 바탕으로 요약 분석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리걸 테크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문서 판례를 요약하라 이런 방법도 있고 이제 문서 분석 이거는 아예 예전에 저희들이 만들은 라벨링을 해서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GPT를 바로 끌어들여 가지고 프롬프트 핸들링만 해서 학습을 바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이거는 생성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기본 자료를 PDF를 업로드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뭐를 적으라고 좀 명령을 내렸냐면 특허 청구한 클레임을 적어라. 근데 이 변리사들도 훨씬 다 빨리 잘 적습니다. 초벌 기가 막히게 잘하고 이게 지금 난리가 난 생성의 리걸 테크 미국에서 난리가 난 3가지 모델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철학은 뭐냐면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스페셜한 인공지능 변호사를 판사를 개발하러 들어왔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질은 모든 시민이 복되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도메인에 있는 모든 지식을 인텔리전트하게 다뤄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가 만든 문서나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싹 모아가지고 빅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AI 스페셜 태스크를 붙이면 되겠다. 결국은 일단 내가 흩어져 있는 나의 문서를 모아가지고 빅데이터로 만든다. 특히 파일들을 머신 리더블 포맷으로 바꾼다. 이런 철학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파일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파일 생성하거나 수집하거나 이거를 머신 리더블 포맷으로 바꾼 다음에 일단 기계 가독형으로 바꾸면은 AI가 붙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도큐멘트에 당신의 도큐브레인을 가지세요. 그래서 리틀 구글을 회사에 만들어라. 그래서 당신의 목표대로, 당신의 전략대로, 당신 데이터로, 당신 기술로 처리하라. 이 철학으로 도큐브레인이 만들어지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많이 쓰는 게 HWP 문서인데 이게 머신 리더블 포맷으로 변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좀 신경을 써가지고 결국은 도큐브레인을 완성을 하고 이게 HTML 변환, 자연어 검색, 추론, 분석, 분류, 추천 그래서 올인으로 다 만들었고 이게 작년에 혁신 제품으로 선정이 됐고 공공기관에서 드디어 도입이 들어갔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국회가 이걸 도입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이 우수성이 세계에 우리나라에 등장했던 겁니다. 좀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일단 HWP나 이걸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변환을 하면은 변환 스타일이 깨지거나 고속 변환을 못 합니다. 이걸 구조 보존적 고속 변환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HWP 문서를 넣어도 정확하게 머신 리더블 포맷으로 변환을 시키고 이 변환을 시키면 HTML로 우리 다운로드 없이 뷰를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많은 AI 기술들이 들어가서 문장을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스타일 보존이 되기 때문에 보기도 편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원래 법률 추론 인공지능 법률을 다루는 기술을 여기에 붙이는데 문서를 읽다가 법률이 나오면 그 법률이 움직이고 있는 걸 오토 트래킹해서 즉시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공행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데모 영상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는 많은 문서를 문서 제목뿐만 아니라 문서 내용으로는 검색할 수는 없을까? 왜 HWP로 만든 문서는 HTML로 변환하고 표준화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표나 그래프가 깨지는 걸까? 수많은 문서를 DB화해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추출하거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빅데이터화하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문서 내에 법률 문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법을 바로 보여주면 업무에 엄청 편리하겠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문서에서 데이터를 추출 및 정제하고 문서 파일을 국제 표준에 준하는 HTML 형식으로 손쉽게 변환하며 법적 근거에 의한 자신있고 신뢰받는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 도큐브레인은 모든 문서에 대응 가능한 인공지능 문서 검색,
분석 및 국내 최고의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원본 문서 파일을 도큐브레인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도큐브레인은 문서 파일을 표준화된 HTML 형식으로 완벽하게 변환, 저장합니다. 특히 도큐브레인은 GPU가 탑재된 전용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대용량 고효율의 문서 변환 성능을 지니고 있어 국내외 어느 솔루션보다 빠르게 처리합니다. 도큐브레인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문서 제목뿐만 아니라 본문까지 검색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데이터 자동 분류 태깅, 개인정보 비식별화, 법령 조항 추출 등 직원들이 업무에 매우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문서에 법령을 표시할 때는 해당 법률을 자동 링크해주는 것은 물론 그 법이 언제 어떻게 변경되었고 현재 입법 진행 중인 내용을 한눈에 보여주어 사용자들이 법률 정보를 이용하는데 실수가 없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문서 검색 분석 및 법률 지원 통합 솔루션인 도큐브레인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도큐브레인은 지능형 문서 처리기, 지능형 QA, 일반 문서 검색기, 지능형 법령 검색기 등이 융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도 도큐브레인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큐브레인이 탄생을 했고 드디어 아까 이머징 아키텍처, 이머징 플랜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GPT, LLM을 결합을 이제 시키게 되는데 이게 도큐브레인 본체입니다. 본체인데 여기에 LLM, GPT 같은 거를 결합을 했고 프롬프트를 조정을 한 다음에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우리의 마이 GPT, 마이 브레인이 생겼잖아요, 컴퍼니에. 그러면은 문서 정화가 되고 존재하는 관심 있는 논문, 보고서, 신문자료, 기타 등등 문서를 이 도큐브레인 넣고 빅데이터로 딱 바꾸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심심해서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원자폭탄 영화가 나왔는데 좀 여기 대해서 좀 마케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양자물리학 관련 논문을 찾고 그 다음에 양자물리학에 영화에 대한 산업성 찾고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이게 아까 보여주는 PDF 하나 넣고 분석을 하는 원투원이 아니고 멀티 컨텐츠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MCMD라고 하는 건데 온데 흩어져 있는 정보를 먼저 도큐브레인 찾아가 올립니다. 그래서 멀티 다큐멘트를 가져온 다음에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양자물리학과 원자폭탄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만들어. 그럼 탁 만드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결합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스마트워크에 아주 놀라운 끝장판 기능을 완성했던 거죠. 요걸 정리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생성 AI, PDF GPT나 뭐 이런 걸 많이 봤을 겁니다. 요거를 붙이기 전에 요게 전두엽 컨트롤 타워라고 하면요. 그 전에 밑단에 뭘 하나 붙이냐면 도큐먼트 AI. 이거는 뇌로 보면 전두엽 말고 그 일상적인 정보 처리할 수 있는 데네피즈를 하나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그 전에 또 뭘 만들어 놓냐면 파일 오토메이션, 기억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인간으로 치면은 해마, 그죠? 히포캄퍼스를 만들어 놓고 그럼 세 개를 붙여 뇌를.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리걸 AI, 스페셜 뇌를, 좌뇌를 또 붙여가지고 이 네 개를 사중으로 거꾸로 이렇게 탁 진화를 시켰는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 요 파트를 보고 있는 거지만은 실제는 요 네 개가 사중으로 진화하면서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PT와 꿈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지막 내리고 싶은 거는 세상이 바뀌었다. 그를 강조하면서 무조건 해보십시오. 라고 강조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